네, 47강 담보물권 총설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우리 민법에 담보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는데 저희 시험 범위에서는 유치권, 저당권 두 개를 공부를 하고 얘들이 이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영유물권이고 얘들이 담보물권이죠. 근데 이제 시험 자체에서 얘들은 그냥 각각이 유치권 기본적으로 2문제, 다음 저당권은 기본적으로 3문제, 이렇게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치권, 저당권 각각을 개별적으로 살펴보기 전에요, 전체적으로 담보물권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 개념을 잡고 있으면 훨씬 더 공부하기가 수월하다. 이렇게 돼서 이제 이 부분을 총설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보제도의 필요성 및 개념 하나씩 여기는 전체 다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가 채무 내용을 조춘 이행을 하면 채권자가 그로써 만족을 얻어서 채권이 소멸하게 된다. 돈 빌려간 게 있었다. 이거 갚았다. 그러게 되면 채권 만족 얻어가지고 변제에 의해서 채권은 소멸하는 거죠. 이것이 채권의 정상적인 진전입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그 채권의 효력으로 채무자의 일반 재산에 대하여 강제 집행을 해가지고 채권의 만족을 얻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현금 서비스를 받은 게 있다. 그러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변제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강제 경매라는 걸 해가지고요. 그게 바로 강제 집행이죠. 거기에서 경매해가지고 그 돈으로 가지고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채무자의 재산은 채권의 최종적 보루이다. 즉 채권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은 채무자의 재산 전체이다. 이거를 책임재산 또는 일반재산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재산. 양가로 2번. 그런데 수개의 채권이 경합하는 경우에 각 채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평등하다. 그래서 그거를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강제경매 가게 됐다. 그러면 이제 매각대금, 환가대금이 생기겠죠. 그러면 나는 1억 빌려줬으니까 더 많이 빌려줬다 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먼저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가장 빨리 빌려준 사람이니까, 오래전에 제일 먼저 빌려준 사람이니까 내가 먼저 가져간다. 이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강제경매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앉아가지고 사이좋게 빚잔치 하는 겁니다. 그 채권에게 비례해서 그 경매 대가를 안분해서 나눠 가져가는 것, 이게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다. 그런데 양가로 2번. 수개의 채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빚쟁이들이 많을 때에는 각 채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평등하므로 채무자의 일반 재산으로 채권 전부를 변제할 수가 없다라면 먼저 성립한 채권이라도 우선적으로 변제받지 못한다. 양가로 3번. 그래서 채권의 만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구애받지 않는 채무자의 일반 재산에 의한 보장 이상의 대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대비책을 뭐라고 부르냐? 담보제도라고 한다. 즉 담보제도는 채권의 만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발달된 것이다. 그럴 때 이번에 이제 물적 담보라는 게 나와 있죠. 참고로 우리가 인적 담보, 이게 바로 이제 보증인 같은 겁니다. 보증인, 뭐 연대 보증인. 네. 이거는 이제 사람, 책임재산. 예를 들어서 친구가 보증을 서게 되면요, 친구 재산도 요건 갖춰져가지고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게 돼가지고요, 책임재산이 여러 개가 되죠. 이러한 것을 인적 담보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해야 되는 것은 물적 담보죠. 물건을 담보로 제공을 하는 겁니다. 물적 담보. 채권자는 채무자 또는 다른 사람의 책임재산에 속하는 일반 재산이 아니라 핵심 단어는 특정 재산. 특정 재산으로부터 배타적으로 우선적인 만족을 받을 수 있는 지위를 획득을 해가지고 자신의 채권적 지위를 담보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1억 원을 빌려줬다. 즉 1억 원의 채권을 가지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시가 2억 원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받아서 당해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특정 재산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만족을 받을 수 있는 지위를 획득할 수가 있다. 이러한 담보를 물적 담보라고 하고요. 민법상의 그 다음에 저당권, 다음 우리가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특별법에서 배우는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등이 바로 물적 담보 제도이다. 거래해 보시면, 그런데 우리가 배우게 되는 이 유치권은요, 법정 담보 물권이고요. 이제 내용을 보시게 되면 그 기능을 달리 한다. 그랬고 유치권에는 또 우선 변제권이 없다.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네, 다음 3번 담보 물권의 통유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잘 안 쓰는 용어죠. 여기서 이제 공통적으로 있는 성질이니까 담보 물권의 공통된 성질, 그거를 통유성이다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랬고 이제 우리가 한번 전세권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지만 부수불물, 이렇게 부릅니다. 부수불물. 그럴 때 이 부가 뭐냐? 부종성. 그다음에 이거는 수반성. 그래서 요 두 개를 합해 가지고 부수성이라고도 합니다. 다음 불가분성. 다음 물상대위성. 물상대위성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전세권, 저당권 사례, 물상대위 사례.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으면 그 전세권을 목적으로 했던 저당권 어떻습니까?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는 저당권을 실행할 수가 없고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물상대위할 수 있을 뿐이다. 네, 거기서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 문자로 부수불물 네, 익숙해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씩 봅니다. 1번 부종성이란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담보 물권은 저당권은요 무엇을 위해서 있는 거냐면 그 채권이 있죠. 이 채권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있는 것. 그러니까 이 채권이 두목이고요. 또는 이 채권이 왕이고, 그 다음에 저당권이 똘마니 또는 호위무사가 되는 겁니다. 호위무사가 왕 지키고 있어야 되죠. 이렇게 됐다. 그랬고 이처럼 이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는 채권을 피담보 채권이라고 부르고 이 피담보 채권이 두목이다. 부종성이란 두목인 피담보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해서만 담보물권이 존재할 수 있다는 성질을 말한다. 따라서 채권이 성립하지 않으면 담보물권이 성립하지 않고, 다음 핵심이죠. 두목인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담보물권도 같이 소멸한다. 요거를 부종성이다. 즉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존재를 한다라는 담보물권의 존재 목적 자체에 기한 것이다. 2번 부종성은 유치권과 같은 법정 담보물권에서는 엄격하게 요구가 되지만 저당권과 같은 약정 담보물권에서는 상대적으로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즉 민법은 성립과 소멸에 있어서 부종성이 완화된 저당권을 인정을 하는데 그를 근저당권이라고 부르고요. 별도로 저당권에서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수반성. 담보권의 수반성이란 피담보 채권과는 별도로 담보물권만의 이전이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를 한다. 분리처분 금지.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 361조가 나와 있습니다만 361조 제목은 뭐라고 적어져 있냐면요. 저당권의 처분 제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내용 속에는 결국에는요. 저당권은 분리처분하지 못한다. 분리처분 금지. 무엇과? 두목과 왕과 피담보 채권. 그러니까 요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저당권만 양도하는 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2번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피담보 채권의 처분이 있으면 언제나 담보권도 함께 처분된다는 것이 아니라
채권 담보라고 하는 담보권 제도 존재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 채권의 처분에는 담보물권의 처분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일 뿐이므로 피담보 채권의 처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보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라면 채권 양수인은 담보권이 없는 무담보 채권을 양수한 것이 된다. 무담보의 채권. 무담보 채권을 양수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선변 채권이 없다. 그리고 이제 두목인 채권의 처분에 따르지 않고 혼자 남아있는 담보권은 어떻게 된다? 소멸한다. 소멸한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요, 이제 어떤 이야기가 되어 있는 거냐면, 자, 갑소의 부동산에 을이라는 애가 저당권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저당권으로 지키고 있는 피담보 채권 1억 원을 빌려주고요. 이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받았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피담보 채권이 가면 저당권도 같이 가는데 어떤 걸 생각해 보냐면 병이라는 친구가 역시 또 만수르입니다. 나는 그냥 1억 원짜리 채권만 받을게. 저당권 필요 없어. 귀찮아. 등기하고 등기소 가면 한다면 그랬을 때 요거 자체를 무효라고 말릴 이유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사극 같은 걸 보면은요. 사극 같은 거 보면 왕은 똘마니 말고요. 왕은 어떻습니까? 예외적으로 혼자 자맹 나가기도 하죠. 혼자 나가기도 한다. 그래서 그거를 무효라고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무효로 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 결국에는 만수르는 이 1억 원짜리 채권만 받았죠. 왕만 지금 채권만 받았다. 그러니까 우선변 채권은 없고 일반 채권자, 무담보의 채권자가 된다. 그랬고 여기 저당권하고 이제 분리가 됐죠. 저당권도 있고 채권 여기 있고 그러면은 이 저당권은 소멸하게 된다. 네,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불가분성. 담보물권은 피담보 채권 전부에 대한 변제가 있을 때까지 목적물 전부에 대하여 그 효력을 미친다는 성질을 가진다. 이거를 불가분성. 그러니까 불가분성 나오게 되면 어떤 생각이 어떤 단어가 떠올라야 되느냐? 전부라는 단어가 떠올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겁니다. 이제 유치권은요. 유치권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시계 수리를 맡겼다. 시계 수리. 그랬고 이 수리비가 가령 10만 원이 나왔습니다. 만약 시계 주인이요. 수리비를 안 주면서 시계를 돌려달라라고 하면은 그때 유치권이라는 물권이 인정이 되고요. 또 예를 들어서 건물 뭐 인테리어 공사 같은 걸 했는데 공사 대금을 못 받는다. 그렇게 되면은요. 배째라고 들어 누워 가지고 그거 인도를 안 해주는 거. 그거를 유치권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가령 시계 수리비가 1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시계 주인이요. 9만 원을 준다. 9만 원. 일부를 변제한다. 9만 원. 그러게 되면 시계 줄만 가지고 있고 시계 알맹이 요거는 줘야 된다는 거 줘야 됩니까? 안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시계 전부에 대해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이러한 성질을 바로 불가분성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양가로 4번에 물상대의성. 물상대의성은 전세권, 저당권 사례에서 이미 공부를 했지만 다시 한번 이제 저당권으로 해가지고요. 갑소유의 건물에 을이라는 애가 자 1억 원을 빌려주고 다음 저당권을 설정받아서 저당권을 취득을 했다. 그런데 여기에서 화재가 발생해가지고요. 건물이 소실되었다. 홀라당 다 타버렸다. 그러면 목적물이 멸실됐으니까 물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갑은 그 건물 소유권 잃어버린 거고요. 을은 그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잃어버렸고 채권은 소멸합니까? 채권은 그대로 있다는 거죠. 이것도 우리 기출에 나온 부분입니다. 변제가 돼야 채권은 소멸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을은 이제는 무담보 채권자, 일반 채권자가 됩니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다. 그런데 만약 갑이 A라는 보험회사에 화재보험을 들어가지고요. 갑이 A에 대해서 화재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화재보험금 청구권이 생겼다.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가치 변형물. 그때도
을이 우선 변제를 받지 못한다. 이거는 좀 앞뒤가 안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요, 이 가치 변형물에 대해서도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물론 그 요건은 압류가 되겠고 다시 저당권에서 공부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상대의성 담보물권은 목적물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아니라 교환가치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므로 목적물이 그 교환가치를 구체화한 경우에 그 교환가치를 대표하는 것에 미친다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물상대의성이라고 한다. 물상대의성을 한다. 가치 변형물. 물상대의는 담보권의 가치권성에 기한 것으로서 가치권성이 희박한 유치권에서는 물상대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유치권에서 공부하겠지만 유치권은 우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변제권과 물상대의성이 없다. 네, 이런 것들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제 그것도 핵심이 되겠고요. 다음 가치권성이 희박하다 유치권. 이거는 어떤 걸 의미를 하는 거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시계 주인이 한번 돼보시고요. 시계 수리 유치권. 자, 1,000만 원짜리 시계인데 얘는 시계 약 하나 바꿔가지고요. 그냥 저기 10,000원 수리비 10,000원. 그 다음에 100만 원짜리 시계인데 수리비가 50만 원 정도 나왔다. 그렇게 되면 시계 수리업자에게는요. 1,000만 원짜리 시계보다 10,000원 수리비 나온 것보다 50만 원 수리비 나온 어떻습니까? 100만 원짜리 시계가 더 의미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전당포 아저씨는 어떻습니까? 1,000만 원짜리냐 100만 원짜리냐 돈 빌려주려고 할 때 네, 그걸 차이를 생각해 보십니다. 그러니까 시계 수리업자에게는 그 물건의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리비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것이 가치권성이 희박하다. 그러나 전당포 아저씨에게는 그 물건의 교환 가치를 지배하기 때문에 가치가 얼마냐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총설 부분을 다루고요. 이제 각 다음 유치권부터 해가지고 개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